CPS 교육연구소에서 20년 동안 진행해 왔던 사고력 프로그램의 도입 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 저희 철학하고 사고력 교육의 의미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써놨죠. Creative Thinking, Critical Thinking, 그리고 Problem Solve and Grip, 이 세 가지가 중심 내용이고요. 그 CPS라고 하는 프로그램 회사 연구소 이름이 Creative Problem Solving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큰 줄기만 훑어나가는 식으로 하고, 새로 듣는 용어라든지 큰 개념들은 메모하셨다가 충분히 밖에서도 그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반 자체가 학술적인 논문이라든가 이론에 근거해서 한 거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 찾지는 마십시오. 블로그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고력 교육에 관한 것들은 보도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자료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술 자료 중심으로 찾아줘. 블로그나 소셜미디어는 빼라. 이렇게 하면은 학술 중심으로 찾아줄 거고, 거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큰 단어들, 이것들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줘. 그러면은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첫 번째 사고력 교육의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사고력 교육하면 굉장히 오해받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고력은 사고력 수학이다. 근데 사고력 수학이라는 용어는 없다. 한국에서 마케팅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다. 사고력 수학의 원래 의미가 수학적 사고력입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언어적 사고, 관찰, 공감, 변별, 뭐 여러 가지의 사고 역량들이 우리 뇌 안에는 포진하고 있죠. 각 뇌의 영역마다 역할들이 다릅니다. 그중에 수학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수학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이다. 우리가 말하는 사고력과 일반 수학학원에서 말하는 사고력, 수학은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사고력, 통합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대상이나 사건을 잘게 쪼개서 관찰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에 따라서 비교하고 조합해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거다. 정답이 유일하게 있는 것. 이러한 조건이 들어가면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세계입니다. 그 외의 세계는 정답이 아니라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 들어오는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관찰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거를 저희는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프로세스를 따지는데, 대상을 잘게 쪼개서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 두 번째, 그 분석된 요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의미로 확장시키는 것. 이게 비교하고 조합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반에서 최적의 솔루션이 뭘까? 가장 적절한 답을 도출하는 것을 세 번째 단계. 이 프로세스를 사고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원활하게 이끌어낸 힘, 이거를 사고력이라고 한다. 일, 관찰과 분석하는 부분, 또 비교하고 조합하는 부분, 이 부분이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해요. 최적의 솔루션을 끄집어내는 과정, 이게 프로블럼 솔빙입니다. 수학은 최종적으로 프로블럼 솔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국어에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이 주어지면 읽고 분석하고 그 전후 맥락을 비교하고 조합해서 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최적화된 메시지의 뭘까를 생각해내는 것, 그게 언어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 전체적인 틀을 우리는 사고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고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는 부분을 잠깐 짚어보면, 이걸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색칠한 곳이 있죠. 파랗게 색칠된 면적을 분수로 표현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차세의 연산에 5학년들한테 주는 분수 소수 과정에 리마인드를 하기 위한 문제로 해요. 이거 맞추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 3학년, 4학년 내내 분수를 해왔는데 5학년짜리들한테 자,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라 했을 때 맞추는 애들이 20%도 안 돼요. 이거는 불규칙하게 쪼개져 있어요. 분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전제로 해봅시다. 분수에 있어서는 전체라고 하는 기준 단위,
하나를 쪼갠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 여기에서의 하나는 무엇일까? 이거를 정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나눈다. 분수에서 정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를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몇 개의 조각을 취했느냐. 그게 분수의 정의입니다. 전체 분의 한 조각.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 전체를 1이라고 보자. 그러면 두 번째가 나와야 되겠죠.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나눈다. 자, 근데 그림을 보니까 조각이 다 달라요. 크기가 다릅니다. 자, 이때 몰라요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나눈다면 이거를 어떻게 배분해야 될까로 생각이 넘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넘어가는 아이가 2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왼쪽에 원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제일 위에 두 칸과 제일 아래에 두 칸, 그 다음 두 칸과 그 다음 세 번째 두 칸과 그 아래 이게 같은 크기네? 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는 결국 요 반의 크기와 요 반의 크기가 같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전체라고 하는 하나를 같은 크기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까? 요 반, 요 반, 또는 요렇게 반, 요렇게 반. 요거는 같은 크기로 나눌 수가 있겠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 기준을 찾아내는 것. 그 기준이 전체는 1이고 쪼갰을 때 쪼개는 기준을 갖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찾아내는 것. 이 단계로 사고가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거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달라지거나 이것이 언어로 표현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 문제 하나를 놓고 이거를 같은 크기로 쪼갠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 준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다음번에 다른 문제에 적용해 가지고 풀 것이다. 그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수하게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작용의 과정입니다.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그 부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고력은 가르친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맞아요. 자극을 줘서 아이가 그걸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그 유도까지는 하지만 그 유도를 해줬을 때 그걸 생각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끌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떤 문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 선생님이 백날, 천날 계속 설명을 해준다고 그 아이의 머릿속에 그것이 이해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이가 깊게 고민하고 거기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지 않는 한은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 내는 힘, 요거를 아이들 스스로의 머리 안에서 끄집어 나오도록 유도하는 장치, 우리의 자극이죠. 그게 사고력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 교육에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써요. 사고력 교육이 아니고 사고력 훈련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찾아내는 힘, 요거가 바로 사고력의 차이다. 그러면 만약에 문장으로 쓰여졌다고 하면 어떨까? 그 문장에서 분수를 묻는 문제였다면 그 문제에서 전체를 나타내는 건 뭐고 여기에서 같은 단위로 끊는다는 그 같은 단위의 기준이 뭐냐? 이거를 문장으로 된 문제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못 찾아내죠. 그러면 그 문제는 못 풉니다. 자, 아이들이 보통 문장제에 가면 어려워요. 엄마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예요. 계산은 잘하는데요. 연산은 잘하는데요. 문장제만 나오면 못 풀어요. 근데 엄마들은 계산하는 것과 연산하는 것을 혼돈을 합니다.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연산은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캘큘레이션과 오퍼레이션으로 나눠져요. 캘큘레이션이 계산입니다. 소위 말해서 수식 계속 주고 거기다 답 찾아내는 것.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뭐 하는 연산이 계산입니다. 연산은 뭐냐? 지금 여기에서 보여진 이 과정이에요. 여기에 덧셈이 적용될까, 뺄셈이 적용될까, 곱셈과 나눗셈이 동시에 적용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넣을지 이 조작하는 과정이 연산입니다. 그래서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의 형태, 숫자의 형태, 문자의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오퍼레이션을 쓸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연산의 과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 이제 계산을 하자. 그럼 곱셈을 하고 나눗셈을 하고 하는 게 계산의 과정입니다. 자, 계산의 천재는 걔가 연산의 천재가 되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 근데 대개는 그걸 혼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장제만 나오면 우리 애는 어려워해요. 일단 첫 번째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장제가 어려워하니까 독서논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독서논술 학원을 갑니다. 독서논술 학원에 가서 연산이 개선이 된다. 그럴 일은 제로입니다. 언어는 언어의 영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사고력이 메꿔주는 영역이다. 앞에서 분수의 이 문제를 머릿속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작동할까라는 것을 한번 보면 첫 번째 기준을 선정해야 된다. 전체하고 똑같은 크기가 뭔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관찰해야 돼요. 이 도형을 관찰하겠죠. 그럼 같은 크기로 분할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추론하고 검증하는 겁니다. 여기가 일종의 이제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 검증하면서 설명하고 소통해내야 됩니다. 자, 개원의 경우 답을 찾았어요. 왜 이 답이 나왔냐라고 하면은 설명을 못 합니다. 이때 너는 왜 이 답을 선택했니?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 그거는 yes예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모르는 거다. 이거를 소위 말해서 메타 코그니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메타인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아이들한테 그 메타인지를 어떻게 키워줄 거냐,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할 거냐, 요 부분이 교육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적용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도록 리드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참석하신 우리 원장님들이에요.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학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론을 다 깔고 앉아서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던 바꿀 수 있는 그거를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냐?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아이가 그냥 스스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냐. 프로그램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따라가기만 하면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아이가 하도록만 리드해서 아이가 그 부분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준 설정, 관찰 뭐 이런 그 프로세스들이 스스로 익혀지도록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교육 프로그램의 할 일입니다. 사고력 프로그램은 6개월에서 1년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가르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힘이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착각. 모양이 비슷해요. 지금 앞에서 제가 보였던 분수 문제 같은 거 또는 퍼즐처럼 보이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문제를 풀면 될 거야. 그래서 컨텐츠 모양이 비슷하니까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 같은 걸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야. 비슷한 문제들을 끌어다 놓고 이게 사고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같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몸에 배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해력의 기출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본다고 합시다. 그럼 그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것과 프레임국에서 관점별로 쭉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이 둘이 똑같은 문제, 어차피 지문 주고 밑에 답 찾고 하는 거 아니야? 모양은 비슷하죠. 오히려 기출 문제가 더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지문이 익히니까. 그러면은 이쪽이 더 좋아 보이네 하고 이걸 시켜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아이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리드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걸 따라가기만 해도 내재화되고 체득이 되도록 만들어내느냐 그게 프로그램 설계의 차이입니다. 사고력은 수학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인간이 머릿속에서 일어난 모든 활동들이 다 사고력이에요.
그 사고를 구성하는 영역 등 방대합니다. 수리, 언어, 공간, 눈으로 들어오는 것 다, 소리까지. 그 모든 과정에는 전부 다 이런 프로세스들, 들어오는 기준들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런 어떤 일정한 기준에서 추론하고 검증해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고 이 하는 과정은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든 간에 수리적인 데이터든 언어적인 데이터 무엇이든 간에 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간다. 그 과정을 아이한테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수학을 보든 과학을 보든 뭐를 보든 간에 그런 관점으로 계속 사고를 하도록 자연스럽게 습관화해내는 것. 이거를 사고력 교육이라고.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는 뇌 과학에 기반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 활동 자체가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전체 그림이 그렇다는 거구나 하고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리드할 거냐, 그 방식으로 리드만 해주면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설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간다는 얘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학력의 시대에는 저물 것이다. 사고력의 시대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를 제가 프로그램 처음에 설계할 때는 2015년 이후 정도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그때부터 나타났어요. 단지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왜 AI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드러나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계성에 봉착하는 별 의미가 없네라는 단계. 그래서 배우는데 능숙한 사람에서 생각하는데 능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지식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 아니고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동의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정답을 잘 맞추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정의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게 AI 시대의 핵심적인 경쟁력이고 그걸 우리는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합니다. 인재 개념이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전에 예측을 했고 기본 프로그램 설계가 그거에 바탕에서 돼 있다라는 것 단지 시기가 너무 빨라서 이제서 그 시기에 도달했다. 저희는 옛날부터 똑똑함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깊게 생각하느냐,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앞에서 봤던 분수에서 같은 기준으로 같은 크기로 쪼개낼 수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깊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생각하라고 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도록 리드해 주는 게 그게 교육이고 교육 프로그램이 갖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은 과거는 많이 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는 이게 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관점이죠. 이 관점이 뭘 찾아냅니까? 문제를 새롭게 보는 힘을 보여주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국어를 할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글을 읽을 때도 관점을 익혀야 됩니다. 국어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관점을 가지고서 글을 보는 것과 관점 없이 그냥 줄거리만 쭉 따라서 읽는 것의 차이는 그 글 속에서 읽어내는 정보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제 어떤 이론에 근간하고 있느냐는 것을 잠깐 짚고 볼게요. IQ라고 하는 것은 1910년, 20년대에 나왔던 개념이에요. 80년대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 거기서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능은 뇌 안에 들어있는 세포들의 연결 상태다라고까지 진전을 했습니다. 뇌 영역은 각각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역들 간의 신경만 연결,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신경만 연결의 정도, 이것이 바로 사고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사고의 물리적 기반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신도시를 만듭니다. 신도시를 하나 만들면 개발 계획이 나오죠. 그때 어디는 상업지구, 주거지구, 교육지구,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됩니다.
각 지역마다 기능들이 정해져 도시 개발을 할 때 기본적인 바탕이죠. 내 안에다가 여기 언어 쪽인 걸 처리해, 여기는 소리 처리해, 여기는 보는 거 처리해. 기본적인 역할이 정해져 있다.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에서도. 후두엽, 거기에서는 시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처리한다. 공간적인 정보 처리한다. 척두엽에서 언어 부분을 처리한다. 두정엽과 척두엽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수리와 논리를 처리한다. 이런 방식으로 뇌 영역마다 일정한 역할들이 부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속한 뉴런들은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어떤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단순히 언어적으로만 처리되는 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글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수리적인 것도 들어가고 논리적인 것도 들어가고 공간적인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추상적인 논리 관계를 따지는 판단력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뇌에서 다른 곳에 배치하고 있다면 언어로 들어오는 정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여기고 의미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여기다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각각이 서로 도로망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로망이 고속도로로 연결됐느냐 아니면 포장 안 된 비포장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차이가 지능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선진국이 됐다면 도로 교통망이 발달하다 보면 부산과 서울의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뇌도 똑같은 겁니다. 뇌 머리를 스캔해 볼 수 있는 정도로 과학이 발달한 상태에서는 지능은 뇌세포들 간의 각 영역 간의 연결이 얼마나 촘촘하고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지능이라고 한다. 그런 것을 스캔하지 못했던 시기에 인지심리학에서는 다중지능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죠. 그래서 8개, 현재는 9개까지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8가지 영역들은 확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수리 논리하는 곳 어딘지 확인됐어요. 언어를 담당하는 곳 어딘지 확인이 됐어요. 이 확인된 상태의 지능을 정의한 게 다중지능입니다. 이것들이 서로 자기의 고유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서포트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과정, 이 과정이 통합적인 사고 과정입니다. 간단하죠. 머리 안을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할 것이냐. 이게 바로 사고의 힘을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사고의 힘이 바로 뭐냐?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저는 요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는 사고력을 할 만큼 머리가 안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엄마들 많아요. 우리 애는 지금 교과 수학 따라가기도 바쁜데 사고력 수학이라고 알고 있겠죠. 사고력 수학을 할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겠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걸로 따지면 전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 상위에 있는 애들은 사고력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고력이 좋으니까 공부 잘하는 거죠. 근데 저 바닥에 있는 아이들은 사고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애는 사고력을 할 역량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고력을 하며 해서 영재교육원 이런 데 가는데 사고력은 필요하더라. 이 잘못된 정보가 엄마들을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이 아이들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 씨앗을 가지고 있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이 있어요. 아이들은 100% 꿈과 희망이 있는 애들입니다. 그냥 말로 꿈과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자,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뉴로플라스틱시티 이것도 전문 용어입니다. 어쨌든 간단해요. 답은 연습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두 번째, 영재는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수학을 잘하면 영재고 수학을 못하면 영재가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국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국어와 수학을 못하는데 공간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보는 순간 뭔가를 파악해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자기 재능이 달라요. 그럼 나머지 그 재능만 키워주면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게 어떤 정보든 그것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만 가지고 정보가 들어오지는 않는다. 건축이 하나 들어와도 그건 전체적으로 공간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수학도 들어있고 철학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다른 영역의 서포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 부분에 민감도가 높을 뿐이지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통합적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영재라고 하는 건 다양한 기준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작동을 할 때는 문제 해결 상황에서는 각 영역들이 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뇌 전체 영역들이 고르게 균형 있게 자극을 줘서 연결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게 CPS 교육의 이론적 배경이다. 아이들한테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탄탄하게 연결시켜줘서 어떠한 지식이 들어오든 간에 그거를 혼자서 자기 머리 안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저희 철학이다. 그러면 두 번째 허들이 나옵니다. 자, A라는 애는 조금 어려워도 풀어나가요. 근데 어떤 애는 못 풀어요. 기본 개념도 겨우 이해하고 있어요. 개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응용을 하겠어라고 단정을 하죠. 자, 뇌 연결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만 계속 푼다. 그럼 뇌가 연결이 일어날까? 이걸 한번 보세요. 뇌 뉴런이 옆에 있는 뉴런과 서로 연결을 할 때 어떤 정도가 돼야지 연결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쪽에도 뉴런이 하나 연결이 돼 있고 뉴런 2 이쪽에도 연결이 돼 있고 뉴런 3 이쪽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뉴런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가 있고 받아들인 것을 처리해서 다시 옆에 보내주는 축삭돌기가 있다. 이거 생물 때 배웠어요. 자, 이쪽은 언어 쪽에서 들어오는 신호예요. 이쪽은 수리 쪽에서 들어온 신호예요. 이쪽은 공간 쪽에서 들어온 신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각각 다른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상황이 언어 쪽에 더 치우친 것이냐, 수학 쪽에 치우친 것이냐, 아니면 공간, 이미지 쪽에 치우친 것이냐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져요. 이 정보와 가중치를 합산해서 매우 중요한 애라고 하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야지 전기 신호가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어나킵니다. 왜? 전달을 할 때는 화학 분자로 바꿔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넘어야지 옆에 뉴런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한 번 연결이 된 뉴런은 아주 오랫동안 다시 안 쓰지 않는 한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만 계속 풀고 있으면 옆에 뉴런한테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달할 필요도 없어요. 연결 안 일어납니다. 진행의 관점 또는 사고의 관점에서 봤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만 지속적으로 푼다? 빠르게 푼다? 이거는 사고의 관점에서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문제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적은 안 나오지? 향상은 안 될까?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어려운 것을 도전해야 된다. 기본 개념에 이제 겨우 눈 떴다 그러면 어디까지 풀어보라고요? 저는 제안을 합니다. 수학이다 예를 들면 최상의 문제들을 풀리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택도 없는 얘기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라고. 당연히 모르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 처음에 하나도 못 풀지만 걔가 그 문제를 해석하고 정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옆에 연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앞단에는 전혀 이해도 안 됐던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거를 임계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돼서 지능은 개발이 되는 거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점을 넘는 적절한 어려움을 반드시 아이한테 주세요. 자, 여기서 세 번째, 아이는 어려운 것은 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더 어려운 단계의 문제를 좀 머리 아파합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성공할까요?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부분은 아이들한테 몸에 배게 해줘야 된다. 그거를 저희는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습 습관 그러면 이 적절한 난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아, 얘는 학습 습관이 갖춰지네.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 돼. 아니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 학습 습관이 잘못 잡히네. 그 둘의 학습 습관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기본적인 사고 역량의 차이를 만들 거고요. 그건 위로 갈수록 학습에서 이루어낸 성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 3학년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저희는 얘기해요. 왜 이때 이 적절한 어려움에 대해서 긍정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이 아이의 다음 단계 학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언덕을 똑같은 경로로 넘어가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연결이 풍부해지면 수학을 풀 때 가장 쉬운 방법,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지 몰라도 이 공식에다 요 숫자 넣고 요걸 넣고 하면은 풀려. 그건 원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5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통합적 사고의 힘이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은 아이 평가입니다. 수리, 논리, 언어, 공간적, 관찰력, 창의직과 이렇게 쭉 했는데 떨어지는 게 뭐죠? 이쪽 전국 순위를 이렇게 쭉 보면 수리 43, 언어 36, 공간지각 33, 비교적 저 위쪽이죠. 창의직관 74. 얘는 새롭게 생각하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는 애예요. 관찰외벽 54. 정보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조합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 이 부분 떨어지는 애랍니다. 수학에서 일정한 경계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수학 정도는 연습에 의해서 커버가 됩니다. 중학교 1, 2학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가면 연습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의 차이가 확연하게 날 겁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는 항상 100점 맞고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에 가더니 이상하게 점수가 떨어졌다. 내가 학원을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 때라도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뇌 플라스틱시티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폭발적일 때가 있고 폭발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폭발적인 시기가 7, 8세에서부터 14, 5세라고 그래요. 그게 딱 초등 시기잖아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문해력에서 언어에서 문자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7, 8세죠. 문자가 나와야지 추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고 그랬죠. 문자를 안다는 것과 사고의 폭발적인 성장이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문해력을 설명할 때도 7, 8세 생물학적인 뇌가 완성이 됩니다. 전전두엽 피질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했을 때 그거는 어떠한 정보가 문자라고 하는 추상적인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패턴화시키고 규칙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뇌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사고력에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처리가 되지 않은 시기, 그럼 그 이전에 수학을 열심히 5, 6세의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고 국어를 열심히 가르치면 그럼 그것이 후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뇌, 생물학적인 뇌가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다른 놈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왜?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뇌의 왜곡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4학년짜리일 거예요.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뭘 개선해야 돼요? 관찰, 변별, 분석력과 새롭게 돌려서 생각하는 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수학에서 절대로 얘는 상위 10% 불가능입니다. 사고력의 최종적인 목표, 아까 앞에 했던 사고의 균형, 다양한 영역들을 탄탄하게 연결시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릿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문제화입니다. 사고의 균형, 이거는 인지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과제 집착력과 자기 문제화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인지적인 능력, 즉 지능과 심리적인 안정성 두 가지가 적절하게 결합이 돼야지 공부를 잘해요. 인지적, 비인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을 강화시켜 주는 것. 그게 CPS 사고력 교육의 목표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심플하게 큰 틀로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교육 철학. 교육은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쳤다라는 것과 무엇을 배웠다는 것과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안다는 것, 이것이 전체가 통일이 돼야지 그 교육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선생님의 역할이죠. 자,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일타 강사처럼 엄청나게 쉽게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그게 가르친다는 걸까요? 선수 아까 그 그림을 갖다 야 이렇게 해야지 기준이 같아지나 어떤 얘기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느냐? 그것을 알아듣는다고 하면 현재 같은 교육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뭐다? 질문의 기술이다. 유능한 선생님 뭐다? 질문을 잘하는 선생님이다. 어떤 질문을 할까? 그것이 바로 유능한 선생님이 항상 고민하는 내용이다. 이거를 아이한테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고요. 아이한테 이거를 가지고 얘가 어떻게 하면 생각해 보게 할까? 이걸 유도하는 그게 유능한 선생님의 역할. 두 가지예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이가 주제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주는 것. 아이한테 동기를 이끌어내 주는 것. 그게 질문의 힘이고,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선생님, 그게 유능한 선생님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언제 매번 다 연구하고 있느냐? 매번 연구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세그멘테이션에서 던져놓은 게 뭐다? 그게 저희 프로그램이다. 어떤 철학을 갖다 실제적으로 교재에 구현하는 것이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어머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던, 현재 답을 하기 어렵던, 네가티브하게 보지 않고, 이거는 내가 한번 도전을 해야 돼라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주는 것, 그게 가르치는 사람의 힘이다.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 문제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안 됐네? 그럼 내일 하더라도, 모레 하더라도, 언제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거야. 이거를 끌어내는 게 동기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못 풀 것 같았는데 풀렸을 때 나오는 그 도파민들, 즐거움, 이거를 경험한 아이는 절대로 선생님한테 풀어다 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저희 사고를 하는 애들은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아이마다 다 다르지만 3개월에서부터 2년까지 걸리는 어떤 학습의 경험들이 쌓여 있느냐가 그 길이를 결정합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5학년, 6학년 이렇게 가면은 어려워집니다. 왜? 이미 5, 6년의 누적된 학습 경험이란 게 있어요. 그거를 바꾸려면 회로를 되돌려야 됩니다. 끊고 새로 연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도 개선해야 돼라고 하면은 바뀝니다. 얼마든지 바뀝니다. 시기가 뒤로 갈수록 앞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힘든 것이지 이 뇌의 가소성이 떨어져서 그건 아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 마세요. 설명해 준다고 아이가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생각만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게 하라. 왜냐하면 생각만 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뇌가 작동하고 있어요. 배운다는 건 뭐다? 여기 써놨죠. 생각의 관점을 배운다. 자유와 협력을 배운다. 이 얘기를 2006년도에 했을 때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지식을 배우면 수학을 배우면 분수를 배워야지 무슨 생각의 관점을 배우고 자유와 협력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현재 정확하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고교 학점제 생각해 보세요.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협력에 있습니다. 왜? 지필고사는 50%밖에 작용이 안 돼요. 나머지 50%가 뭔가를 끄적여내는 겁니다. 그 끄적여내는 거는 혼자 하는 작업도 있지만 코퍼레이션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네가 틀렸다 그러면은 울어요. 분을 참지를 못해.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나도 틀릴 수도 있고 저희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열어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로 키워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앞으로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인생에서 강한 힘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있는 건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공교육에서 해줘야 될 문제.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새로운 관점으로 자꾸 보도록 돌려주는 것.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새롭게 보일 때 그 아이는 몇 가지의 지식을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아까 분수했을 때 분수는 전체에서 나눈 것, 분모는 뭐고 분자는 뭐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이게 분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언어로도 던져보고 그림으로도 던져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가 생각해 보도록 리드하다 보면 이게 생각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를 해요? 디스커션 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분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편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5학년 때 갔는데도 그 그림 줘도 못 푸는 아이가 80%가 나온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배운다는 거는 관점을 다양하게 틀어준다는 거. 안다는 것은 표현의 산물이에요. 표현하지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는 것. 문해력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 애한테 말을 시키세요. 선생님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내부의 지식에 대한 자기 정리이기도 하고 체계화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외부 선생님, 다른 아이와의 연결 루트를 만들어내는 장치이기도 해요.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예전처럼 점수만 나 혼자 점수 잘 받아주고 보장을 받던 시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표현의 산물, 여기 써 있죠. 논증과 설득, 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 있으면 오케이. 아이가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또는 선생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을 질문하세요. 여기는 이해하겠는데 이 부분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네가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거지? 왜 아이들마다 표현이 미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질문해 주는 그게 가르치는 행위예요. 그런 아이는 정리하면서 자기 걸로 체계화시켜 나갑니다. 그게 진정한 배움입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 질문의 기술이다. 배운다는 것은 관점이다. 안다는 것은 표현의 산물이다. 이게 저희 철학이에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통합사고력, 소통과 협업 능력, 과제 집착력. 통합사고력,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즉, 여러 가지 다양한 지능의 유기적인 결합. 소통과 협업 능력은 이해되시죠? 계속 말을 시킨다. 그건 이해가 되셨죠? 아이들 간에 말을 시키는 아이들 간 소통이고 선생님한테 말을 하라면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이에요. 과제 집착력과 자기 긍정, 자기 문제와 그립 등 심리적인 안정감.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세 가지가 예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불완전한 학습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서 어떤 부분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려고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은 이미 고교 학점제에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정보 전달자가 아니다. 선생님은 학습 촉진자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아이가 정보를 스스로 익히도록 촉진시켜주는 사람이다. 쉽지 않죠? 왜? 여러분들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학습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흔들려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주제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사고력 커리큘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170Q라고 하는 개인 강화 프로그램이 있고 CPS 토론이라고 하는 협력 토론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돌아간다. 1170Q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데 생각한다는 행위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왔는데 뭘 생각하라고 앞에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모르지만 답부터 찾아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예비 단계로 넣은 게 이 싱크로라고 하는 교재. 싱크로에서 관찰 변별 영역을 터치하는 문제 형태예요. 이 그림을 보고 아래 문장에서 맞는 거에는 O, 맞지 않는 거에는 X 하셔요 라고 돼 있어요. 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에 있는 학생은 머리를 잘 묶는다. 추운 날씨는 아니다. 두 학생은 방귀를 걷고 있다. 자, 뭘 보라고 하는 거겠어요? 이 그림의 상황을 관찰을 하고 객관적인 팩트로 정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걸 언어로 바뀐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X죠. 왼쪽에 있는 학생은 머리를 잘 묶는다.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추운 날씨는 아니다. 그거는 알 수가 있죠. 반팔이죠. 두 학생은 밤길을 걷고 있다. 이 그림이 밝으니까 대낮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판단입니다. 밤길을 걷고 있지 않아요라고 하는 건 해라고 하는 부분. 이거를 관찰해내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관찰 변별을 위한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도형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면 아이들한테 뭘 해준다? 관찰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사전에 트레이닝 시키는 거다. 이 문장도 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전달된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거 언어에 관한 영역을 터치하는 부분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이후에 10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추론하는 겁니다. 이거 이 상황을 연결시켜서 10분에는 어쩔 것 같다라는 거를 추론해 보는 겁니다. 이거 언어적인 해석을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이 상황과 그 일어난 상황을 맥락으로 글을 이어서 써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써질 수 있을 거예요. 7세 후반에서부터 수업을 해보니까 2학년까지는 적용이 되고요. 조건이니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려요. 진단 검사에 대해서는 1170Q 사고력 진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측정을 해서 아이의 어떤 수준이나 현재 어떤 영역이 더 잘 쓰고 어떤 영역은 잘 쓰지 않는다. 그런 방향들을 보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진단검사입니다.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 전국 2.65%. 이 진단의 표본이 얼마나 되길래 2.65%가 의미가 있는 숫자냐? 라고 물어보면 이 지금 진단 표본 수는 3만이 넘어요. 3만 개가 넘는 표본이면요. 이 숫자는 웬만해 가지고는 안 바뀝니다. 2.65%의 모양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근데 이 친구의 약점이 어딘 것 같아요? 동그라미 된다. 아직 새롭게 돌려보는 부분은 약하다. 이 부분은 키워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중 정도 되는 게 퍼센트에서 40%대. 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 친구는 수리, 언어, 관찰 이쪽이 축 처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얘가 약해서 얘가 약한 거냐? 얘가 약해서 얘가 그건 몰라요.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얘처럼 전체로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 이게 아까 앞에서 했던 사고의 균형이라는 얘기예요. 키워줘야 될 부분이 보이죠?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평균선이에요. 66%. 평균 아래죠. 심지어 수리 같은 경우는 거의 저 빵점에 가깝게 가 있고요. 언어도 빵점에 가깝게 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10시간을 데리고 개인 교사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예를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이 시간에 또 모르네. 이 도대체 얘는 머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선생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엄마도 느껴요. 자, 이 아이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얼마 만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 줄짜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학원의 예를 하나 들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66%이 정도 수준의 아이가 1년 지나가죠. 지금 10에서 15%선 정도로 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는 다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 하라도 분명하게 바뀔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한참이까지. 제가 확실하게 자신하는데 10% 안으로 끌어올린다?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고력의 힘이다. 선생님이 해줄 건 뭐다? 엄마도 해줄 것도 똑같아요. 기다려줘라. 얘가 5분 동안 연필을 들고서 아무 짓 안 하고 있다. 그랬을 때 모르겠니라고 하지 마라. 도와줄까라고 물어봐라. 그러면 아이가 아니요 라고 하면 얘는 자기 문제라고 하는 과정에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라.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 옆에서 이거는 이쪽에 들어가지 않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애가 끊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자기 걸로 만든 아이들은 선생님이 옆에서 뭐라고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될까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 아이는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계점을 한 번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든 자기가 못 풀었던 문제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상태거든. 그냥 기다려주고 간섭하지 마라. 단 뭐를 해라? 아이하고 항상 협의를 해라. 못 푼 문제가 나와요. 물어보세요. 선생님 풀어줄까? 아니면 네가 다음 시간까지 풀어올래? 네가 결정을 해. 이런 것들을 협의하면 아이들은 뭘 한다? 아까 자기 문제와 과정 얘기했죠. 아이가 스스로 공부라고 하는 걸 내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는 그 심리적인 자극을 주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이는 공부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1년 정도만 딱 트레이닝 시켜놓으면 그다음부터 사고를 선생님 할 일이 없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뒀다가 찾아보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큰 제목들만이라도 한번 되새김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